얕지만 넓은 지식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고추와 배추, 온돌과 민둥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일상의 반전을 살펴봤죠. 오늘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족의 뿌리인 촉보, 우리가 굳게 믿어온 유교적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름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사례와 역사적 근거를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조선은 원래 처가살이의 나라였다. 남기여가. 여러분,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아마 시집살이나 남존여비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풍습이 바로 남기여가입니다. 사내 남 돌아갈 귀 계집 여 집가. 말 그대로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처가살이가 조선의 기본 예법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 집 마당에 텐트 같은 막사를 치고 식을 올린 뒤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 처가에서 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를 장가 간다 고 표현했는데 장인어른의 집으로 간다는 뜻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 문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조선의 근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전의 이전, 과 형전 기록을 보면 재산 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의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균 분상속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시집간 딸도 친정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똑같이 물려받았습니다. 재산이 있으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 제사도 형제들이 돌아가며 지내는 윤행봉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박희윤 행할 행, 돌아가며 제사를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도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율곡 이 선생님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신사임당이 결혼 후에도 강릉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남기여가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님도 서울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은 외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보내며 무예를 닦았습니다. 장군님의 가문인 덕수 이시문중이 아산의 자리를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외가와의 깊은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는 급격히 보수화됩니다.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해 성리학적 질서가 극단적으로 강조되었고 이때부터 친형, 즉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달픈 시월드는 사실 조선 500년 역사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후기 200년 정도에 일그러진 단면이었던 셈입니다. 전 국민의 90%가 양반, 촉보 속에 숨겨진 거대한 거짓말. 두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촉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자신이 노비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분 보셨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우리 집안은 어느 파의 몇 대손이고 양반 집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역사적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신분 구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근거 중 하나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당시의 호적대장입니다. 1400년대의 조선의 인구 통계를 보면 양반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겨우 3에서 10% 내외였습니다. 대다수인 90에서 97%는 상민이거나 천민 즉 노비였습니다. 특히 노비는 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의 기록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경상도 단성현의 호적대장인 단성호적대장을 분석한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양반의 비율이 70%를 넘어섭니다. 100년 만에 노비와 상민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양반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명첩의 남발입니다. 빌공 이름명. 이름 쓰는 칸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입니다. 전란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자 조정에서는 돈이나 곡식을 낸 사람에게 이 종이를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가짜 양반 신분을 산 것이죠. 이를 납속이라고 합니다. 들릴 납조속. 곡식을 내고 신분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촉보의 위조와 매매입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촉보를 사서 자신의 조상으로 끼워 넣거나 아예 새로운 조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흔했습니다. 촉보가 일종의 신분 세탁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09년 일제가 시행한 민적법이었습니다.
당시 성씨가 없던 수많은 노비와 천민들에게 강제로 성씨를 갖게 했는데, 이때 노비들은 자신이 모시던 주인 집의 성을 따르거나 김, 이, 팍처럼 가장 흔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성씨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전 국민의 양반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양반의 후손이다라고 믿는 것은 사실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눈물겨운 신분 상승 투쟁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족보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평등한 세상을 갈망했다는 사실 아닐까요? 경상도와 충청도, 그 이름에 담긴 잊혀진 중심 도시들. 이제 우리가 사는 땅의 이름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쓰는 도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시나요?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두 도시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경상도 경주와 상주, 충청도 충주와 청주, 전라도 전주와 나주, 강원도 강릉과 원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이름에 들어갔던 도시들이 지금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같은 대도시들에 밀려 중심지 역할을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상주와 나주의 몰락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상주는 과거 영남 지방의 행정, 군사 중심지였습니다. 경상감령이 처음 설치된 곳도 대구가 아니라 상주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경부선 철도가 상주를 비껴가 대구를 통과하게 되면서 도시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나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의 핵심 도시였지만 호남선 철도가 광주를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나주는 조용한 소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름 뒤에 주가 붙은 도시들은 모두 목이 설치된 큰 고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철도와 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 도시의 흥망성쇠가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경상도라는 이름 속에는 한때 한반도 남쪽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 경주와 상주의 영광이 화석처럼 굳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사상 한가득 차리는 차례의 아이러니. 마지막으로 명절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제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사상의 과일을 홀수로 놓고 홍동백서를 따지며 수십 가지 음식을 차리는 것. 정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형태의 과도한 재래 문화는 196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통의 발명입니다. 그 근거는 1969년 박정희 정부가 공포한 가정일의 준칙에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제각각이었던 제사법도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이때 일부 가문의 예법이 마치 국가 표준인 것처럼 정착되었습니다. 원래 차례는 글자 그대로 차 다자를 써서 조상님께 차 한 잔을 올리며 안부를 묻는 가벼운 의식이었습니다. 율곡 이의 경목요결을 보면 제사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지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선비들은 제사상에 올릴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더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의 상다리 휘어지는 제사상은 신분제가 사라진 뒤 우리 집도 양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대중의 보상 심리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홍동백서, 조유리 씨 같은 말들은 유교 경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근거 없는 격식일 뿐입니다. 이제는 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진짜 조상님들의 뜻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반도 담배 잔혹사, 전 국민이 골초였던 시대에 우리는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할 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배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담배의 고향은 남미의 안데스 산맥 부근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가져온 이 식물은 유럽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고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대 초반에 광해군 시절 한반도로 상륙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담배를 남쪽 오랑캐 땅에서 온 약초라는 뜻으로 남령초 또는 단바고라고 불렀습니다. 외래어 타바코를 한자로 옮긴 것이죠. 그런데 이 담배가 보급되는 속도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전래된 지 불과 30-40년 만에 조선은 그야말로 골초의 나라가 됩니다. 1668년 네덜란드인 하멜이 쓴 하멜표류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몹시 좋아하며 아이들은 4-5살 때부터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남녀노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지금 보면 아동학대 수준이지만 당시에는 담배가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습니다. 가래를 사귀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기생충을 죽인다고 믿어 아이들에게도 권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건 초기 담배 예절입니다. 처음에는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맞담배를 피우는 것이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대궐 안에서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죠. 그러다 담배 예절이 엄격해진 것은 광해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이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해서 신하들에게 내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명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삼가는 것이 조선의 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담뱃대의 길이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양반들은 하인이 불을 붙여줘야 할 정도로 긴 장죽을 사용했는데 이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허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서민들은 짧은 곰방대를 애용했죠. 담배 하나에도 조선의 신분 질서가 녹아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처가살이가 기본이었던 조선의 결혼 풍습부터 90%가 양반이 된 족보의 미스터리, 그리고 사라진 중심 도시들의 역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역사는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숨을 쉬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지식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3편에서는 기록이 뒤바꾼 역사, 고구려의 진짜 이름과 미륵사의 여인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 숨겨진 진실과 천년의 로맨스, 서동요를 뒤집는 충격적인 고고학 발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잠들쯤 팩트체크에서 전해드리는 얕지만 너넓은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